제발, 우리 딸 피눈물이 담긴 겁니다. 제발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저는 손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나를 짐짝처럼 끌어내려는 경비원들의 거친 손길에 딸 유진이의 낡은 가방이 바닥에 거칠게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얼음장 같은 구두 소리가 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여회장이 보였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리더니 숨이 멎은 듯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어 보이던 저 여자가 대체 왜 나를 보며 유령이라도 만난 듯 굳어버린 걸까요? 이바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내 세상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록 비가 오면 벽지가 조금 우는 작고 오래된 전셋집이었지만 우리 모녀의 웃음소리만큼은 그 어느 부잣집 못지않게 따뜻하고 밝았으니까요. 엄마, 나 이번에 대기업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어. 이것만 붙으면 우리 볕 잘 드는 남양집으로 이사 가자. 내가 엄마 예쁜 코트도 사주고 식당 일도 그만두게 해줄게. 며칠 전 1차 합격 통보를 받고 내 목을 끌어안으며 방방 뛰던 25내 딸 유진이 35이라는 늦은 나이에 얻어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하나뿐인 새끼였습니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흉측한 어미 얼굴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 없는 속 깊은 아이였지요. 내가 식당 주방에서 종일 서서 일하느라 퉁퉁 부은 다리로 퇴근하면 유진이는 언제나 따뜻한 물을 떠 안에 발을 주물러 주곤 했습니다. 그 고운 손길과 환한 미소 한 번이면 세상의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유진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눈 좀 붙이고 해라. 엄마는 우리 딸이 건강한 게 제일 좋아. 조금만. 엄마, 나 딱 한 페이지만 더 보고. 이번 면접관들이 엄청 깐깐하대. 내가 꼭 붙어서 우리 엄마 남부럽지 않게 호강시켜 줄 거야. 어젯밤 유진이는 조금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아 쓰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 밑은 며칠 밤을 새운 탓에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파리한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하랴, 생활비 보태겠다고 주말 아르바이트 하랴 잠시도 쉬지 못한 내 딸. 그 안쓰러운 뒷모습을 보며 나는 식당에서 챙겨온 따뜻한 유자차를 슬며시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내가 아이의 굽은 등을 쓰다듬어 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엄마, 나 왜 앞이 갑자기 안 보이지?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하고 무서운 소리와 함께 의자에 앉아있던 딸아이가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노트와 펜이 바닥으로 나뒹굴고 아이의 머리가 차가운 장판 위로 맥없이 떨어졌습니다. 유진아, 유진아, 내 새끼야. 왜 그래? 눈 좀 떠봐라. 나는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흔들어 깨우고 뺨을 어루만져 보아도 유진이의 몸은 물먹은 솜처럼 축 늘어진 채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손끝이 무섭게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두 동강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막을 찢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캄캄한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가 극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의 수면 부족이 겹쳐서 쓰러졌습니다.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이라 당장 깨어나기 힘들어요. 며칠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깨어나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학원 한 번 못 보내주고 내 새끼가 이토록 벼랑 끝까지 몰린 줄도 몰랐던 못난 어미 탓인 것만 같아 가슴을 치고 또 쳤습니다. 링거를 꽂고 의식 없이 누워있는 딸아이의 파리한 손을 잡고 나는 밤이 새도록 눈물을 삼켰습니다. 병실 구석에서 숨죽여 우는 늙은 어미의 눈물이 유진이의 마른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동이 부역해 틀 무렵이 되어서야 나는 딸아이의 갈아입을 옷까지라도 챙기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 잃은 빈방에는 유진이가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던 서류들이 책상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려다 현관에 단정하게 벗어둔 유진이의 검은색 면접용 구두가 내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유진이가 대학 졸업할 때 내가 큰맘 먹고 백화점에서 사주었던 구두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본 그 구두는 앞코가 하얗게 까져 있었고 굽은 한쪽으로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억장을 무너지게 한 것은 구두 안쪽이었습니다. 뒤꿈치가 닿는 부분에 약국에서 파는 살구색 반창고가 겹겹이 아주 두껍게 덧붙여져 있었던 겁니다. 새 구두 하나 사달라고 투정 부릴 법도 한데 내 딸은 발 뒤꿈치가 다 까져 피가 나는데도 반창고를 붙여가며 그 낡은 구두를 신고 면접장과 아르바이트를 오갔던 겁니다. 그 달아빠진 구두를 가슴에 품고 나는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내 불쌍한 새끼야. 유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얼마나 울었을까요? 퉁퉁 부어오른 두 눈을 닦아내며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면접 포트폴리오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마다 정성스럽게 줄을 치고 빼곡하게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적어 놓은 흔적들. 이 종이 뭉치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하게 살아온 우리 모녀가 더 나은 내일로 가기 위해 내 딸이 쏟아부은 간절한 희망이자 피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꺼운 종이 다발을 넘기던 중 코팅된 낡은 네잎클로버 책갈피 하나가 스르륵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내 얼굴을 다 태워 먹었던 그 대저택의 끔찍한 불길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들고 나왔던 내 청춘의 유품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수능을 볼 때도 중요한 시험을 볼 때마다 엄마의 행운이 담긴 부적이라며 그 낡은 책갈피를 꼭 챙겨가곤 했지요. 책갈피를 어루만지던 내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9시. 딸아이가 그토록 원하던 대기업 최종 면접 시간이 불과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창고를 붙여가며 낡은 구두를 신고 피땀 흘려 만든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버린다면 유진이가 눈을 떴을 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이마부터 오른쪽 뺨을 타고 목덜미까지 시뻘겋게 엉겨붙은 화상 흉터가 뚜렷했습니다. 40년 전 그날 이후 나는 평생을 이 흉터가 부끄러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았습니다. 남들이 흉측하다 수군거릴 때마다 억장이 무너져 늘 고개를 숙이고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어량 없는 수치심 따위를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 새끼의 꿈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미의 알량한 체면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나는 빗을 집어들고 하얗게 센 긴 앞머리를 빗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얼굴 절반을 뒤덮은 그 흉측한 화상 흉터를 덮을 수 있도록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려 얼굴의 반쪽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귀신처럼 늘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내 한쪽 눈에는 서슬 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미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기꺼이 괴물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나는 유진이의 피와 땀이 밴 포트폴리오 뭉치를 유진이가 매일같이 들고 다니던 낡은 가죽 가방 안에 소중히 담아 가슴 깊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려 도착한 곳. 그곳은 구름 위로 솟아오른 듯 거대하고 위압적인 대기업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삐까번쩍한 유리문 너머로 바쁘게 오가는 말끔한 양복 차림의 사람들. 기름때 묻은 허름한 점퍼 차림에 앞머리로 얼굴을 반쯤 가린 늙은 주방 보조가 감히 발을 들릴 수 없는 무서운 철옹성 같았습니다. 압도적인 건물의 크기와 이질적인 공기에 기가 눌려 내 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슴팍에 품은 딸의 가방을 가슴이 부서져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내 노력 절대 헛되지 않게 해볼게. 널 위해서라면 이깟 늙은 어미 자존심 1000번 만번도 더 짓밟힐 수 있어. 나는 눈을 부릅뜨고 이를 꽉 악문 채 그 차가운 대기업의 회전문 안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비장한 걸음이 40년 전 나를 불길 속에 버렸던 그 지독하고도 끔찍한 악연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때의 나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회전문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나를 삼키듯 뱉어낸 대기업 본사의 로비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천장은 구름이 닿을 듯 까마득하게 높았고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대리석 바닥은 내 기름때 묻은 낡은 운동화 자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로비에는 짙은 향수 냄새와 고급 커피 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티끌 하나 없이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 속에 빛바랜 낡은 점퍼를 입고 하얗게 센 앞머리로 얼굴을 반쯤 가린 늙은 주방 보조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백조들 사이에 잘못 섞여 들어온 병든 오리 한 마리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벌레를 보듯 내게와 꽂히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나를 향한 조롱 섞인 눈빛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비 한편에 마련된 신입사원 최종 면접 대기석이라는 커다란 안내판. 그리고 그 아래에 단정하게 앉아있는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반듯하게 다려진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 윤이 나는 구두, 미용실에서 방금 만지고 온 듯 단정한 머리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빛이 났습니다. 그 눈부신 아이들을 보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 시뻘건 피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내 딸 유진이도 저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발 뒤꿈치가 다 까져 약국에서 산싼 반창고를 겹겹이 붙인 낡은 구두를 신고서라도 저 반짝이는 아이들 틈에서 당당하게 면접을 봐야 할 내 새끼였습니다. 밤새워 코피를 쏟아가며 준비한 종이 뭉치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어야 할 내 딸이 지금은 병원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에 억장이 1000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안내 데스크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 너머로 앉아있던 젊은 아가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외부인은 출입증 없이 못 들어오십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가슴에 품고 있던 딸의 낡은 가죽 가방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최대한 불쌍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가씨, 아니 선생님,
내가 면접을 보러 온 유진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딸아이가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이것만, 이 가방에 든 서류만이라도 면접관님들께 꼭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딸이 밤새가며 만든 겁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읽어봐 주시라고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싹싹 빌었습니다. 흉터를 가린 앞머리가 흘러내려 눈을 찌르고 콧등을 간지럽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스크의 아가씨는 철벽처럼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그런 동네 구멍가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무조건 불합격 처리예요. 서류를 대신 내주는 규정 같은 건 없습니다. 냄새나니까 어서 나가세요. 냄새나니까.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 식당 주방에서 기름 냄새, 찌개 냄새를 뒤집어 쓰고 산 내 몸에서 나는 가난의 냄새가 내 딸의 앞길마저 가로막는 것 같아 혀를 깨물고 싶도록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규정이고 뭐고 간에 사람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올려다 주십시오. 우리 딸이 이 회사 들어오려고 발바닥이 다 찢어지도록 고생했습니다. 서류만, 이 서류 쪼가리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데스크 아가씨가 당황하며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안팀이죠? 1층 로비에 이상한 잡상인 할머니가 들어와서 난동을 부립니다. 빨리 와서 좀 끌어내 주세요. 잡상인, 난동. 그 단어들이 내 귀를 때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스크 위로 딸의 가방을 밀어 올리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커먼 무전기를 차고 건장한 체격을 가진 경비원 3명이 험악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이러면 업무 방해로 경찰 부릅니다. 당장 나가요. 경비원 하나가 내 오른쪽 어깨를 우악스럽게 틀어쥐었습니다. 뼈가 부서질 듯한 고통에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나는 두 발을 대리석 바닥에 꽉 붙이고 버텼습니다. 이건 알아. 내 딸 목숨이 걸린 일이다. 이거 놓고 당장 면접관 데려와라. 아, 이 노인네가 진짜 미쳤나? 빨리 끌어내. 건장한 사내 둘이 양쪽에서 내 팔을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60년 동안 식당 일로 굽고 달아빠진 늙은 어미의 몸뚱이는 젊은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나는 딸의 가방을 품에서 놓지 않으려 두 팔을 X자로 꽉 꼬아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그 끔찍한 실랑이 속에서 아찔한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경비원 하나가 나를 밀쳐내는 과정에서 내 얼굴 절반을 덮고 있던 하얗게 새인 앞머리가 거칠게 젖혀진 것입니다. 어휴, 머리꼴은 왜 이래? 혹시 정신병자 아니야? 경비원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내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앞머리 사이로 이마부터 목덜미까지 흉측하게 일그러진 붉은 화상 흉터가 로비의 밝은 조명 아래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순간 나를 잡고 있던 경비원이 흠칫 놀라며 손을 놓았고 구경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헉하는 짧은 비명과 경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얼굴 좀 봐. 괴물 같아. 어머, 흉측해. 빨리 좀 쫓아내지 저게 무슨 민폐야. 쏟아지는 노골적인 혐오와 조롱의 말들. 40년 전 그날 나를 대저택에서 쫓아내던 사모님의 경멸 어린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평생을 숨어 살게 했던 그 지독한 수치심이 발가벗겨진 채 온몸을 난도질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움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품에는 내 새끼 유진이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번개처럼 고개를 푹 숙여 다시 앞머리로 흉터를 가리고는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 괴물이다. 나 미친년이다. 내 새끼 피눈물 나는 서류 한 번 안 읽어주는 너희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보다 내 새끼 살리겠다고 발악하는 내가 100번 1000번 낫다. 이 나쁜 놈들아.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경비원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가방을 빼앗으려는 자들과 지키려는 늙은 어미의 처절한 사투가 차가운 로비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구두발에 차이고 거친 손길에 밀쳐지면서 내 낡은 점퍼가 찢어지고 무릎에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방을 쥔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유진이 서류 한 번만 봐주세요. 내 목소리는 어느새 쉰내 나는 애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장 덩치가 큰 경비원이 욕설을 내뱉으며 나를 있는 힘껏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아, 적당히 좀 하라고. 그의 억센 손길에 떠밀린 나는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뼈가 부서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짐짝처럼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무릎과 어깨를 강타한 끔찍한 고통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입에서 컥 하는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내 가슴에 안겨있던 유진이의 낡은 가죽 가방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지퍼가 반쯤 열려있던 가방 입구가 벌어지며 밤새워 준비했던 내 딸의 포트폴리오 종이 뭉치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눈꽃처럼 하얗게 흩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구둣발 아래로 내 새끼의 피와 땀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안 돼. 안 돼. 밟지 마세요. 제발 밟지 마십시오. 나는 부서질 듯 아픈 무릎을 끌고 바닥을 박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훔칠 새도 없었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며 사람들의 구둣발 사이로 흩어진 내 새끼의 피땀을 주워 담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늙고 초라한 어미에게 단 한 줌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재수없게. 아침부터 이게 무슨 난리야. 말끔한 정장을 입은 한 젊은 남자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소리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번쩍이는 검은색 구두 뒷굽이 유진이가 빨간 펜으로 정성껏 밤새워 줄을 쳐두었던 포트폴리오 첫 페이지를 무참히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새하얀 종이 위로 시커먼 구둣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 구두 자국이 마치 내 딸의 얼굴을 짓밟은 것만 같아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고 내 낡고 더러운 점퍼 소매로 그 시커먼 얼룩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문지르며 나는 바닥에 이마를 찍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식하고 못나서, 내가 가난해서 내 새끼가 이 험한 꼴을 봅니다. 제발 우리 딸 서류만은 밟지 말아 주십시오. 차라리 이 늙은 년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 그 잘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바닥에 엎드린 내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레를 피하듯 뒷걸음질을 치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저 할머니 제정신이 아닌가 봐. 냄새나는 것 좀 봐. 그러니까 딸도 저 모양이지. 무슨 대기업 면접을 엄마가 대신 서류를 내러와? 수준 떨어지게. 경비 아저씨, 빨리 저 미친 노인네 좀 치워요.
우리까지 피해보잖아요. 그들의 차가운 목소리는 수천 개의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열심히 살면 빛을 볼 날이 있을 거라고 유진이를 달래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하고 차가운 철옹성 안에서 가난하고 늙은 흉측한 어미는 그저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이자 전염병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시뻘건 한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앞머리로 가려진 흉터 부위를 부여잡고 목에서 피비린내가 나도록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가난한 게 죄입니까? 부모 잘못 만나 낡은 구두 신고 코피 쏟아가며 공부한 게 죄입니까? 너희들이 뭔데 내 새끼 노력을 쓰레기 취급해?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이 서류에 적힌 글자 한 줄 읽어보고 그런 소리를 해라. 이 나쁜 놈들아. 악에 바친 내 절규의 로비가 잠시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무전기를 든 경비원들이 다시 거친 발소리를 내며 내게로 달려들었습니다. 아, 이 아줌마가 끝까지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야. 당신 진짜 경찰서 유치장 가서 콩밥 좀 먹어볼래? 당장 끌어내. 2명의 경비원이 다시 내 양팔을 우악스럽게 낚아채어 바닥에서 질질 끌어당겼습니다. 방금 전 엎어져 멍이 든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쓸리며 살같이 벗겨지는 끔찍한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바닥에 모아둔 포트폴리오 종이 뭉치 위로 내 몸을 웅크려 둥글게 말았습니다. 마치 알을 품은 어미새처럼 매질을 당하더라도 내 딸의 서류만큼은 뺏기지 않으려는 처절한 본능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의 거센 손들이 내 굽은 등과 어깨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졌습니다. 이건 알아. 죽여라. 차라리 날 죽여서 여기다 묻어라. 우리 유진이 서류 받아주기 전에는 내 발로 절대 못 나간다. 그 아비규환의 난장판 속이었습니다. 경비원의 거친 손길에 내 품에 안겨있던 낡은 가방이 한 번 더 거칠게 흔들리더니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마지막 종이 몇 장이 허공으로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들 사이로 작고 네모난 무언가가 팔랑거리며 내 눈앞에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빛바랜 네잎클로버 책갈피였습니다. 문방구에서 산 싸구려 코팅지에 곱게 쌓여 있는 이제는 색이 누렇게 바래버린 네잎클로버. 나는 경비원들에게 짓밟히는 와중에도 숨을 멈추고 그 책갈피를 응시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내 시야가 그 작은 책갈피에 닿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며 내 영혼은 40년 전에 그 끔찍했던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장 예쁘고 꽃다웠던 20살. 가난한 집안의 입을 덜기 위해 거대한 대저택의 입주가정부로 들어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10살짜리 꼬마 아가씨가 있었죠. 부모의 무관심 속에 늘 외로워하던 그 아이를 나는 친동생처럼 업어 키우고 정을 주었습니다. 그 책갈피는 바로 그 꼬마 아가씨가 내게 주었던 선물이었습니다. 정숙 언니, 이거 내가 정원에서 제일 먼저 찾은 행운의 네잎클로버야. 언니한테 줄게. 우리 평생 헤어지지 말자.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손에 책갈피를 쥐어주며 환하게 웃던 그 10살짜리 아이.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택 전체를 집어삼킬 듯 붉은 화마가 덮쳤고 나는 불길 속에 갇혀 우는 그 꼬마 아가씨를 구하기 위해 미친 듯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내 얼굴 절반이 숫덩이처럼 타들어가며 끔찍하게 녹아내리는 줄도 모르고 내 목숨을 던져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살아난 10살 아가씨의 부모는 얼굴이 괴물처럼 변해버린 나를 보고 불길하고 재수 없다며 돈 몇 푼을 쥐어주고 매몰차게 길거리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화상 흉터를 안고 지옥 같은 삶을 버티게 했던 유일한 흔적. 그것이 바로 내 딸 유진이가 부적처럼 품고 다니던 저 네잎클로버 책갈피였습니다. 참으로 지독하고 잔인한 운명이 아닙니까? 40년 전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악연의 증표가 지금 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며 늙고 짓밟힌 내 꼴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니요. 나는 바들바들 떨리는 피투성이 손을 뻗어 바닥에 놓인 그 책갈피를 움켜쥐었습니다. 책갈피를 쥔 주먹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흐흑, 하.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거친 숨을 토해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로비를 쩌렁쩌렁 울리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경비원들의 거친 욕설이 일순간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세상의 전원을 꺼버린 것처럼 소름 끼치는 정적이 사방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나를 짐짝처럼 끌어당기며 발길질을 해대던 경비원들의 소나기에 스르륵 힘이 풀렸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허겁지겁 내게서 떨어져 나가더니 차렷 자세로 굳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 숨막히는 정막을 가르고 오직 단 하나의 소리만이 로비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날카롭고 일정한 구두 발소리였습니다. 그 발소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대리석 바닥을 쪼개버릴 듯한 기세로 내가 엎드려 있는 곳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퍼렇게 얼어붙은 공기가 내 뒷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린 내 시야 안으로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짙은 회색빛 바짓단과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나는 구두가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나를 둘러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비켜선 그 중심에 누군가가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서늘한 기운에 짓눌려 내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서서히 뻗어나온 짙은 그림자가 바닥에 흩어진 내 딸의 서류와 내 손에 쥐어진 낡은 네잎클로버 책갈피 위로 묵직하게 드리워졌습니다.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숨소리 하나 허락하지 않는 이 무서운 정막을 몰고 온 자는 대체 누구이길래 저 건장한 경비원들조차 벌벌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걸까요? 나는 덜덜 떨리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흉터를 가린 하얀 앞머리 틈새로 내 앞에 선 그 사람과 정면으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나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나를 내려다보는 그 여자는 이 거대하고 압도적인 대기업이라는 철옹성 그 자체를 사람으로 빚어놓은 것 같은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었을까요? 한치의 구김도 없이 몸에 딱 떨어지는 짙은 회색빛의 최고급 정장. 티끌 하나 없이 매끄럽게 빗어넘긴 머리칼. 그리고 무엇보다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그 여자의 차갑고 서늘한 눈동자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짐승처럼 짓밟고 걷어차던 그 험악한 경비원들조차 그녀 앞에서는 바짝 얼어붙어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얼음 조각을 씹어 뱉는 듯한 서늘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가 넓은 로비를 울렸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팔을 우악스럽게 꺾고 있던 덩치 큰 경비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더듬거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동네 잡상인 노인네가 남의 서류를 들고 와서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곧바로 치우겠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내 고막을 때리는 순간 온몸의 솜털이 쭈뼛 섰습니다. 이 구름 위로 솟은 거대한 빌딩의 주인,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내 딸 유진이가 그토록 들어오고 싶어 밤낮으로 피를 토하며 공부했던 바로 그 그룹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여 회장의 시선이 바닥에 납작 엎드린 내 초라한 몰골과 내 주위의 눈꽃처럼 처참하게 흩뿌려진 유진이의 포트폴리오 종이 뭉치들을 무심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벌레를 보는 듯한, 아니 벌레만도 못한 길거리의 오물을 보는 듯한 무미건조한 눈빛이었습니다. 30분 뒤에 해외 바이어들 로비로 들어옵니다. 여 회장은 나를 향해 단 한 번의 눈길도 더 주지 않은 채 옆에 선 비서에게 서류철을 넘겨받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당장 치우세요. 내 회사 로비에 쓰레기 하나 굴러다니는 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쓰레기.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두 글자가 내 가슴 한복판에 시퍼런 비수가 되어 푹 꽂혔습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괴물이라 욕하는 것은 100번 1000번 견딜 수 있었습니다. 평생 식당 주방에서 남들이 먹다 남긴 잔반을 치우며 구질구질하게 살아온 내 인생은 쓰레기라 불려도 쌌습니다. 하지만 발 뒤꿈치에서 피가 나도록 낡은 구두를 신고 밤새워 코피를 쏟아가며 만든 내 딸의 피땀 어린 서류. 그 간절한 희망의 조각들마저 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에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쓰레기가 아닙니다. 내 입술 사이로 피를 토하듯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몸을 돌려 걸어가려던 여 회장의 구두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나는 찢어질 듯 아픈 무릎을 끌고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유진이의 종이 뭉치와 내 피가 묻은 낡은 네잎클로버 책갈피를 한 대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쓰레기가 아닙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죽어가는 내 새끼의 피눈물입니다. 나는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멀어져가는 여 회장의 바짓단을 향해 바닥을 기어 돌진했습니다. 내 딸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든 이 서류를 쥐어주어야 한다는 어미의 미친 본능뿐이었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어딜 감히 회장님께. 내가 여 회장의 구두 근처에 닿기도 전이었습니다. 사색이 된 경비원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내 어깨와 등짝을 무자비하게 짓눌렀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누군가 내 뒷덜미의 옷깃을 우악스럽게 틀어지고 뒤로 강하게 획 잡아챘습니다. 내 몸이 허공으로 들리며 뒤로 거칠게 꺾이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평생을 빛 한 줌 들어오지 못하게 꽁꽁 감춰두었던 내 머리칼. 흉측한 얼굴을 숨기기 위해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려 얼굴 절반을 완벽하게 덮고 있던 그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경비원의 거친 완력에 의해 허공으로 확 젖혀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 무거운 막이 거치듯 이마부터 시작해 오른쪽 눈가를 지나 목덜미까지 흉측하게 녹아내려 시뻘겋게 엉겨붙은 내 거대한 화상 흉터가 로비의 눈부신 백열등 불빛 아래 벌거벗은 채 고스란히 폭로되었습니다. 헉! 세상에, 얼굴이 왜 저래? 괴물이야. 구경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비명과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발가벗겨진 채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듯한 끔찍한 수치심이 온몸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러움에 다시 고개를 돌려 나를 내려다보던 여 회장의 시선이 허공으로 젖혀진 내 머리칼 사이로
온전히 드러난 시뻘건 화상 흉터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짜증과 경멸로 가득했던 여 회장의 서늘한 눈동자가 내 얼굴의 절반을 덮은 그 흉측한 흉터를 마주한 순간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두려움에 찬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 회장의 시선은 내 일그러진 얼굴의 흉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덜덜 떨리는 내 피투성이 손으로, 그리고 그 손에 내가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고 있는 낡고 누렇게 바랜 네잎클로버 책갈피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흉터, 그리고 네잎클로버 책갈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번갈아 보던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마치 백지장처럼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세상의 시간은 그 순간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로비의 웅성거림도, 나를 짓누르던 경비원들의 거친 숨소리도 전부 소거된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와 그녀 두 사람만이 진공 상태의 우주에 내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신 채 그대로 굳어버린 여 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발 아래에 두고 호령했을 그 오만하고 완벽했던 여자의 입술이 눈에 띌 정도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툭! 숨막히는 정막을 깨고 둔탁한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나를 당장 치워버리라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명령했던 여 회장의 손에서 수백억짜리 계약서가 담겨 있다던 두꺼운 서류철이 속절없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져 내린 것입니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구는 서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눈물이 맺힌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벌레 보듯 하던 오만한 얼굴은 백지장처럼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허공으로 젖혀진 내 머리칼 사이로 고스란히 폭로된 끔찍한 화상 흉터,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내 손에 꼭 쥐어져 있는 낡고 누렇게 바랜 네잎클로버 책갈피. 그 두 가지를 번갈아 보던 그녀의 서늘한 눈동자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낮에 유령이라도 마주한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는 그녀의 붉은 입술이 눈에 띌 정도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옆에 꼿꼿하게 서 있던 비서가 사색이 되어 다가갔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던 덩치 큰 경비대장도 이 기묘한 침묵이 당황스러운 듯 눈치를 살피며 나를 바닥에서 억지로 질질 끌어당기려 거친 손을 뻗었습니다. 아, 이 미친 노인네. 빨리 안 일어나? 회장님 심기 불편하시잖아. 빨리 끌어내. 경비원의 억센 소나기가 내 멍든 뒷덜미를 거칠게 틀어쥐고 군홧발이 내 어깨를 사정없이 걷어차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당장 그 더러운 손 놓지 못해. 거대한 로비의 유리창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여 회장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라 불리며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감정을 드러낸 적 없다는 대기업 여 회장의 처절한 악습이. 그 기괴하고 충격적인 호통에 로비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나를 끌어내려던 덩치 큰 경비대장은 귀신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감히 누구 몸에 함부로 손을 대.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 회장은 바들바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정신없이 내가 엎드려 있는 바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떨어지던 최고급 정장 치마가 구겨지는 것도
수십 명의 구경꾼들이 경악하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이 흉측하고 냄새나는 늙은 노인 앞으로 다가오더니 얼음장처럼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털썩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고 거대한 철옹성이 가장 비참한 밑바닥을 향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여회장에 떨리는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그 두 글자에 내 심장은 벼락을 맞은 듯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정숙 언니 맞지? 여회장은 피투성이가 된 내 거친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40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그녀의 오만했던 두 눈에서 둑이 터진 것처럼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짐승처럼 울먹이며 내 이름을 부르고 내 흉터진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는 순간 내 머릿속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기억의 봉인이 굉음을 내며 터져버렸습니다. 나를 둘러싼 이 차가운 로비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영혼은 40년 전 그 끔찍했던 붉은 화마의 밤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울 수 있겠습니까? 40년 전 지독하게 가난했던 집안의 입 하나라도 덜기 위해 17살 때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를 전전하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입주 가정부로 들어갔던 그 거대한 대저택. 그곳에는 부모의 지독한 무관심 속에 늘 인형처럼 앉아 외로워하던 10살짜리 꼬마 아가씨 명희가 있었습니다. 바쁜 부모는 아이를 큰 집에 방치해 두기 일쑤였고 나는 혼자 정원 구석에서 훌쩍이며 울고 있는 그 불쌍한 아이를 볼 때마다 내 어린 시절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방에서 몰래 훔쳐온 달콤한 약과를 명희의 입에 쏙 넣어주며 나는 그 아이를 내 친동생처럼, 아니 내 목숨처럼 업어 키우고 정을 주었습니다. 정숙 언니, 이거 내가 정원에서 제일 먼저 찾은 행운이야. 언니 줄게.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나 버리고 가지 마. 언니 나랑 평생 같이 살자.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내 손에 쥐어주며 환하게 웃던 아이. 문방구에서 산 싸구려 비닐로 삐뚤빼뚤하게 코팅된 바로 이 네잎클로버 책갈피. 하지만 우리의 그 소박하고 따뜻했던 약속은 너무도 참혹하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택 전체를 순식간에 집어삼킨 끔찍한 대형 화재. 매캐한 연기와 치솟는 시뻘건 불길 속에서 어른들은 모두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 밖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10살짜리 명희가 방 안에 갇혀 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무도 그 지옥 같은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만이 미친 사람처럼 불길을 뚫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독한 연기에 질식해 쓰러진 아이를 발견한 순간 나는 물에 흠뻑 적신 커다란 솜니불을 뒤집어 써서 아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칭칭 감쌌습니다. 그리고 명희를 내 가슴에 꽉 안은 채 1층으로 통하는 화염 속으로 내 몸을 던졌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불붙은 기둥과 달궈진 유리 파편들이 온통 내 몸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 오른쪽 얼굴과 어깨에 시뻘건 불기둥이 들러붙으며 살이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끔찍한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나는 내 품에 안긴 명희를 지키려 두 팔의 힘을 단 한 번도 풀지 않았습니다. 기적처럼 저택 밖으로 빠져나와 아이를 살려냈지만 눈을 뜬 내 얼굴은 이마부터 목덜미까지 숯덩이처럼 녹아내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예쁘고 거울 보기를 좋아했던 20살 청춘의 고운 얼굴이 단 하룻밤 만에 지옥의 형상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잃어버린 얼굴보다 나를 더 처참하게 죽인 것은 명희 부모의 그 잔인하고 모진 눈빛이었습니다. 퇴원 후 붕대를 칭칭 감고 나타난 내게 명희 어머니는 고급 핸드백에서 두툼한 돈봉투를 꺼내 바닥에 툭 던지듯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명희 목숨 살려준 건 정말 고마운데 솔직히 그 흉측한 얼굴로 우리 집에서 계속 일할 순 없잖아. 손님들 오시면 재수 없게 시리. 얼굴 치료비는 넉넉히 넣었으니까 당장 짐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명희 앞에 그 괴물 같은 얼굴 들이밀 생각 마. 애 트라우마 생기니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내 청춘과 내 예쁜 얼굴을 깡그리 잃어버린 채 버려진 개처럼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 지독한 수치심과 한을 가슴에 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식당 주방 구석에 쥐 죽은 듯 숨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저주하며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짐승처럼 버렸던 그 집안의 어린 꼬마가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 거대한 대기업의 회장이 되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아, 아가씨? 명희, 아가씨?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갈라진 쇳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명희는 짐승처럼 오열하며 대리석 바닥에 엎드린 내 무릎에 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언니,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날 언니를 그렇게 쫓겨나게 내버려둬서 매일 밤 꿈속에서 언니가 불길 속에서 비명 지르며 살이 타들어가던 게 생각나서 내가 40년 동안 단 하루도 두 다리 뻗고 자본 적이 없어. 명희의 통곡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내 피 묻은 손등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 모진 세월 버티면서 언니 찾으려고 심부름센터며 흥신소며 안 풀어본 곳이 없었어. 내 목숨 살려준 내 평생의 은인 흉측해졌다고 쓰레기처럼 내버린 우리 부모 죗감 내 손으로 갚으려고. 내가 평생을 언니만 찾았는데. 그런데 명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퍽퍽 치며 피를 토하듯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우리 정숙 언니가 왜 내 회사 바닥에서 이러고 엎드려 있어. 언니, 내가 미안해. 내가 죽일년이야. 명희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거대한 로비를 가득 채우고 메아리 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조롱하고 짓밟았던 덩치 큰 경비원들과 안내데스크 직원들, 그리고 나를 쓰레기 취급하며 비웃었던 수십 명의 젊은 면접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차색이 되어 굳어 있었습니다. 길바닥에 오물 취급을 받던 냄새나는 미친 노인네가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는 거대 그룹 여회장의 평생을 찾아 헤맨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사실에 그들의 동공은 공포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자신들의 목이 달아날 것을 직감한 듯 경비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이 군림하던 거대 그룹의 여회장이 길바닥에 오물처럼 남루한 내 무릎에 제 고귀한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쓰레기 취급하며 짓밟고 조롱하던 사람들은 염라대왕 앞에 끌려온 죄수들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었죠. 평생 내 숨통을 조이고 나를 쥐구멍에 숨어 살게 했던 이 잔인한 세상이 하루아침에 내 발밑으로 엎드리는 이 기막히고 경이로운 순간, 대체 이 거대한 폭풍우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가씨,
우리 명희 아가씨, 정말 맞아요? 나는 덜덜 떨리는 피투성이 손을 뻗어 내 무릎에 엎드려 통곡하는 명희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40년이라는 야속한 세월이 흘러 10살 꼬마는 50살의 중년 여인이 되어 있었지만 내 품에 파고들어 서럽게 우는 그 떨림만큼은 화염 속에서 나를 꽉 껴안았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언니, 내가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나 살리려다가 우리 예쁜 언니 얼굴이 이렇게. 명희는 고개를 드러내 일그러진 오른쪽 뺨의 화상 흉터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평생 남들이 징그럽다며 피하고 손가락질하던 흉측한 살덩어리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조차도 소름이 끼쳐 눈물을 흘리며 쥐어뜯었던 저주의 흔적이었죠.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 그룹의 회장인 명희는 자신의 하얀 손바닥에 내 피와 진물이 묻어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흉터에 자신의 뺨을 비비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거친 손등에 입을 맞추고 또 맞추며 4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내 흉터를 적시고 흘러내리는 순간 내 뼛속까지 시리게 박혀있던 지난 날의 지독한 수치심과 서러움이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명희의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칼을 앙상한 손으로 쓰다듬으며 함께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닙니다. 아가씨가 무사히 살아주셨잖아요.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높고 멋진 분이 되어 살아계시잖아요. 이깟 화상 자국이 무슨 대수라고요. 아가씨 잘 크신 거 내 두 눈으로 봤으니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거대한 대리석 로비 한가운데서 초라한 늙은 여자와 최고급 정장을 입은 여회장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쏟아내는 통곡 소리가 쩌렁쩌렁 메아리쳤습니다. 그 숨막히는 아비규환 속에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정신병자라 부르며 혀를 차던 넥타이 맨 젊은 면접자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나를 향해 냄새난다며 쫓아내라 소리치던 안내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은 안색이 흙빛이 되어 데스크 밑으로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쾌했던 것은 나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다니며 발길질을 해대던 그 건장한 경비원들의 꼴이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던 명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명희의 시선이 내 찢어진 낡은 점퍼와 바닥에 쓸려 피가 배어나오는 내 무릎, 그리고 경비원들에게 꺾여 시퍼렇게 멍이 든 내 손목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던 명희의 눈빛이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에 젖어 있던 그녀의 얼굴에서 슬픔이 가시고 평생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며 철옹성을 지배해 온 냉혹한 제왕의 얼굴이 그 위로 서늘하게 떠올랐습니다. 명희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가 싸늘한 눈빛으로 로비를 한번 훑어보자 그 위압적인 기운에 짓눌려 모든 사람들이 숨을 헉하고 들이마셨습니다. 누가 그랬어? 명희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고 지옥의 밑바닥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낮고 무거웠습니다. 내 평생의 은인이고 내 목숨을 살려준 내 언니야. 감히 내 언니 몸에 손을 대고 이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친 자가 대체 누구냐고 묻잖아. 마지막 순간 명희의 입에서 벼락 같은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로비의 거대한 유리창이 깨질 듯한 그 분노의 외침에 나를 주동해서 짓밟았던 덩치 큰 경비대장이 사색이 되어 앞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짐승처럼 살려달라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규정대로. 저분이 출입증도 없이 막무가내로 난동을 피우시길래. 규정? 명희가 비웃듯 차갑게 내뱉으며 경비대장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회장님. 방금 전까지 내게 온갖 쌍욕을 퍼부으며 어깨를 짓밟던 그 거만한 사내가 지금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두 손을 싹싹 비비고 있었습니다. 나를 향해 냄새난다며 벌레 취급했던 안내데스크 직원도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내 가슴속에 맺혀있던 서러운 체증이 뻥 뚫리며 말로 다할 수 없는 통쾌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다 같은 통쾌함도 잠시, 나는 바닥에 나뒹구는 서류 뭉치를 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40년 만의 재회라는 기적 속에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내 딸의 목숨줄이 떠오른 것입니다. 아가씨, 전 괜찮습니다. 그것보다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바닥을 기어 명희의 바짓단을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우리 딸, 우리 불쌍한 유진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오늘이 면접인데 쓰러져서 오질 못했어요. 코피 쏟아가며 밤새워 만든 이 서류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이것만 면접관님께 전해주세요. 내 처절한 외침에 명희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방금 전 경비원들과의 몸싸움 속에서 가방 밖으로 쏟아져 내린 유진이의 포트폴리오 종이들이 눈꽃처럼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명희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내 옆에 떨어져 있던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집어든 명희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방금 전 화상 흉터를 보았을 때보다 더 무섭게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다름 아닌 아까 그 젊고 거만한 면접자가 신경질을 내며 밟고 지나갔던 바로 그 페이지였습니다. 유진이가 밤새워 빨간 펜으로 정성껏 줄을 쳐두었던 그 새하얀 종이 한가운데에 시커먼 구둣발 자국이 무참하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유진. 이름이 유진이야? 명희가 구두 발자국이 찍힌 서류의 첫 장을 넘기며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내 늦둥이 딸입니다. 35 늙은 나이에 얻어 식당 주방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며 키운 내 목숨입니다. 아가씨, 제발 우리 유진이 서류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명희는 시커먼 구두 자국이 짓밟힌 종이 위로 뚝뚝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내 딸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 면접을 준비했는지 종이마다 붙어있는 형형색색의 포스트잇과 코피 자국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땀 어린 종이가 자신의 회사 로비에서 자신의 직원들과 면접자들의 구둣발에 쓰레기처럼 짓밟혔다는 사실에 경악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바닥에 흩어진 유진이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아주 소중하게 자신의 가슴에 품어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바닥에 엎드려 있는 내 양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아 정성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언니, 무릎 꿇지 마. 이제 2번 다시 무릎 꿇을 일 없어. 명희는 나를 자신의 곁에 당당하게 세우고는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수십 명의 무리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선언하듯 내뱉었습니다. 이 서류, 오늘 면접관들 안 봅니다.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려던 찰나
그녀의 단호하고 결연한 목소리가 거대한 로비의 공기를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이 귀한 서류는 이 그룹의 최고 결정권자인 나 회장 최명희가 지금 당장 내 회장실에서 직접 봅니다. 나는 명희의 부축을 받으며 그들의 곁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길바닥에 냄새나는 오물 취급을 받던 내가 이 거대한 철옹성의 주인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걸어가는 기분은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지날 때마다 나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다니던 경비원들은 이마가 대리석 바닥에 닿도록 엎드려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전용 엘리베이터 잡으세요. 그리고 비서실장, 지금 당장 최고급 구급차랑 의료진 대기시켜서 내가 불러주는 병원으로 보내. 내 조카 모셔올 VVIP 특실 당장 세팅해놔. 명희의 불같은 지시가 떨어지자 수십 명의 수행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명희의 손에 이끌려 번쩍거리는 금빛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내 심장도 터질 듯이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구름 꼭대기에나 있을 법한 최고층, 명희의 회장실 문이 열렸을 때 나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내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눈부신 샹들리에와 끝없이 펼쳐진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전경. 기름때에 찌든 내 낡은 운동화가 닿는 것조차 죄스러울 만큼 폭신하고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나 같은 게 이런 귀한 곳에 들어와도 됩니까? 바닥 더러워집니다. 나는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찢어진 점퍼와 무릎에서 흐르는 피가 이 깨끗한 공간을 더럽힐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희는 내 두 손을 꽉 쥐고는 회장실 한가운데에 있는 가장 크고 푹신한 상석 소파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언니, 아가씨가 뭐야? 이제 나 명희 아가씨 아니야. 언니 동생 명희야. 명희는 나를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히고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내 발밑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에 무릎이 다 까졌네. 이 나쁜 새끼들. 내가 그놈들 철저하게 교육시킬 테니까 걱정 마. 대한민국 최고 그룹의 여회장이 낡고 더러운 내 바짓가단을 걷어 올리고 내 상처난 무릎에 정성스럽게 약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손길이 내 상처에 닿을 때마다 내 가슴 속에 맺혀있던 딱딱한 멍울들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를 마친 명희는 내 곁으로 바짝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경비원들에게 잡혀 거칠게 뒤집어졌던 내 하얗게 센 앞머리를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안 돼. 징그러워, 아가씨. 보지 마요. 나는 본능적으로 두 손을 올려 내 오른쪽 뺨을 덮고 있는 시뻘건 화상 흉터를 가리려 했습니다. 40년 전 이 흉측한 얼굴 때문에 모진 욕을 듣고 쫓겨났던 그 끔찍한 기억이 아직도 내 뼛속에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남들의 조롱과 혐오를 피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칭칭 감고 어둠 속에 숨어 살았던 나였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내 두 손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잡아내렸습니다. 언니, 가리지 마.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눈부신 얼굴을 왜 가려. 명희의 따뜻한 손바닥이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진 내 시뻘건 화상 흉터 위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에는 단 한 점의 혐오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경외심과 절절한 사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이 흉터, 언니가 나 살리려다 훈장처럼 얻은 거잖아. 내 목숨값이고 내 피와 살이 녹아있는 성스러운 자국이야. 사람들이 괴물 같다고 손가락질했어?
그딴 쓰레기 같은 새끼들 누나를 다 뽑아버려도 시원찮을 만큼 나한테는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흉터야. 명희의 눈동자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내 흉터를 적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숨지 마, 언니. 고개 푹 숙이고 숨어 살지 마. 언니는 나한테 하늘이고 신이고 내 모든 거야.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살아. 내가 언니 남은 인생, 이 흉터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40년 동안 내 영혼을 옥죄고 있던 지독한 수치심의 사슬이 와장창 끊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데다 얼굴까지 흉측해져서 내 딸 유진이 앞에서도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어미였습니다. 내 딸이 친구들에게 내 엄마는 왜 얼굴이 저래? 라는 놀림을 받을까봐 학교 졸업식 한번 제대로 찾아가지 못했던 못난 어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거대한 철옹성의 꼭대기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흉터를 향해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살덩어리가 저주가 아니라 한 생명을 살려낸 위대한 훈장이라는 명의의 절규 앞에서 나는 비로소 내 60년의 굽은 인생을 용서하고 보듬어 안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 명희야. 정말 고맙다. 나는 명희의 어깨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에 지독했던 연기 냄새가 이제야 내 코끝에서 영원히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모아두었던 유진이의 서류 뭉치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희도 내 시선을 따라 구겨지고 더러워진 그 포트폴리오를 바라보았습니다. 명희가 떨리는 손으로 유진이의 서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아까 그 오만한 남자의 시커먼 구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그 페이지. 명희는 소매 끝으로 그 더러운 구두 자국을 닦아내려 애쓰며 유진이가 밤새워 적어 내려간 글자들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면접관님. 저는 비록 낡고 비좁은 반지하 방에서 자랐지만 식당 주방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며 저를 키워주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명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얼굴에 화상을 입고 남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저를 향한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보며 세상의 어떤 시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배웠습니다. 제가 귀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저희 어머니가 평생 보여주신 그 우직하고 정직한 희생의 정신으로 일하겠습니다. 명희의 눈물방울이 서류 위로 번져 글씨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장 또 다음 장을 넘기며 유진이가 형형색색의 펜으로 빼곡하게 정리해 놓은 회사 분석 자료와 사업 제안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인 낡은 구두를 신고 발바닥이 찢어지도록 현장을 뛰어다니며 모은 생생한 데이터들. 가난하고 빽없는 취준생이 오직 자신의 노력 하나만으로 쌓아 올린 그 거대한 피땀의 결정체 앞에서 거대 그룹의 여회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언니. 명희가 서류를 품에 꽉 끌어안으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과 벅찬 감동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카 유진이 말이야. 내 언니 딸이라서가 아니야. 내 은인의 핏줄이라서 동정하는 게 아니라고. 명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수많은 건물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서류에 담긴 기획력과 근성, 이건 명문대 나오고 외국 유학 다녀온 그 오만한 놈들 수백 명이
덤벼도 못 따라올 진짜 보석이야. 언니가 내 목숨을 구했다면 우리 조카 유진이는 앞으로 내 회사를 더욱더 키워줄 인재야. 내가 장담해.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며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병원에 VVIP 의료팀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상태 확인했고 지금 막 저희 그룹사나 최고급 병원 VVIP 특실로 이송을 시작했습니다. 명희가 내 손을 덥석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들었지, 언니?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울 일 없어. 우리 조카 얼굴 보러 가자. 가서 그 낡은 구두 훌훌 벗어 던지고 이 회사의 가장 높은 곳으로 출근하라고. 내가 직접 사령장 달아주러 갈 거야. 내 평생 가장 길고 끔찍했던 악몽의 하루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기적으로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진이의 낡은 가방을 가슴에 품고 명희의 손을 꽉 잡은 채 회장실 문을 나섰습니다. 이제 병원에 누워있는 내 불쌍한 새끼를 품에 안고 이 벅찬 기적을 말해줄 시간입니다. 유진아, 우리 애기 어딨어? 유진아.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치며 달렸습니다. 내 낡은 운동화가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미끄러지듯 스쳤고 내 뒤로는 명희와 수많은 수행원이 쟁걸음으로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그 파리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언니, 천천히 숨차잖아. 유진이 괜찮으니까 천천히 가. 명희가 내 팔을 부축하며 VVIP 병동의 육중한 이중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환하고 넓은 병실. 그 한가운데 놓인 커다랗고 푹신한 침대 위에 내 목숨 같은 딸 유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헬쑥하긴 했지만 규칙적으로 편안하게 숨을 쉬며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고 권위자라는 백발의 주치의가 명희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환자분 상태는 완전히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붕괴된 것뿐이니 이곳에서 최고의 영양수액과 치료를 병행하며 며칠 푹 쉬면 금방 털고 일어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고했어요. 내 조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잘못되면 이 병원 문 닫을 줄 아세요. 명희의 단호한 엄포의 주치의가 식은땀을 닦으며 물러났습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모서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잠든 내 딸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살았다. 우리 유진이 살았어.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눈물이 유진이의 손등을 적시자 아이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두 눈이 떠졌습니다. 엄마.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새끼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나 면접. 나 오늘 대기업 면접 가야 되는데. 엄마가 나 안 깨웠어? 나 포트폴리오 다 만들어 놨는데.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진이는 핏기 없는 입술을 달싹이며 면접과 포트폴리오를 찾았습니다. 그 가난하고 지독한 현실의 무게가 아이의 무의식까지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에 피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야, 유진아. 안 가도 돼. 면접 같은 거 안 가도 돼. 우리 딸 합격했어. 그 지긋지긋한 가난,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유진이의 뺨을 쓰다듬으며 울먹이자 내 뒤에 서 있던 명희가 천천히 침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진이는 난생 처음 보는 귀티나는 여인의 등장에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명희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내 딸의 얼굴을 한참이나 내려다보더니 유진이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유진아, 우리 예쁜 조카. 네, 조카라뇨? 엄마, 이분은 누구셔? 내가 내 이모야. 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위대한 내 엄마가 자기 목숨을 던져서 살려낸 그 철딱선이 없던 10살 꼬마 아가씨가 바로 나야. 명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찾았어. 너희 엄마한테 지은 그 끔찍한 죄 갚으려고 평생을 찾아 헤맸어. 그런데 내가 내 회사에 이력서를 냈더라. 밤새워 코피 쏟아가며 만든 그 훌륭한 기획서, 면접관 나부랭이들이 아니라 이모가 직접 다 읽어봤어. 명희는 품에 안고 있던 유진이의 낡은 가죽 가방을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발바닥이 찢어지도록 현장을 뛰며 쓴 그 서류. 우리 그룹에 당장 필요한 수백억짜리 가치가 있는 보물이었어. 넌 면접 따위 볼 필요 없어. 내가 오늘부로 널 우리 그룹 전략 기획실로 특별 채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이 푹신한 침대에서 푹 쉬기만 해. 유진이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는 내 얼굴의 화상 흉터와 명희의 눈물 젖은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상황을 직감한 듯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내 영혼을 갉아먹던 가난과 수치심의 사슬이 완벽하게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명희도 우리 모녀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병실안은 40년 묵은 한을 씻어내는 뜨거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뒤 명희가 수행원을 향해 가볍게 턱짓을 했습니다.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최고급 벨벳 리본이 묶인 커다란 상자 하나를 명희에게 건넸습니다. 명희는 그 상자를 열어 유진이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최고급 정장과 구두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모가 주는 첫 출근 선물이야. 내가 뒤꿈치에 반창고 붙여가며 신고 다녔던 그 밑창 뚫린 낡은 구두. 아까 내가 쓰레기통에 내다 버렸어. 명희가 유진이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이 새 구두 신고 꽃길만 걸어. 내 엄마가 피땀 흘려 만들어준 내 인생. 이모가 세상에서 제일 눈부시게 만들어줄게. 유진이는 그 상자를 품에 안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밑창이 달아빠진 구멍난 구두를 부여잡고 방바닥을 구르며 피눈물을 흘렸던 오늘 아침의 지옥 같았던 시간이 거짓말처럼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며칠 뒤 태어난 유진이와 나는 명희가 마련해준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넓은 남양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 방을 떠나던 날 나는 내가 평생 썼던 낡은 주방 보조용 앞치마를 과감하게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내 딸 유진이의 첫 출근길을 배웅하기 위해 대문 밖을 나섰습니다. 명희가 선물해준 구두를 신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내 딸의 뒷모습은 세상 그 어느 꽃보다 아름답고 당당했습니다. 유진이를 태우러 온 최고급 검은색 세단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멀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가슴 벅찬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낡고 빛바랜 네잎클로버 책갈피를 꺼내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쥐었습니다. 40년 전 모진 불길이 내 청춘을 잿더미로 만들었을 때도 지독한 가난이 내 새끼의 구두 밑창을 다 갉아먹었을 때도 내가 끝끝내 놓지 않았던 내 굽은 인생의 유일한 부적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길고도 매서운 겨울이었습니다. 흉측한 얼굴을 숨기려 하얀 앞머리로 세상을 가리고 살았던 서러운 세월.
사람들의 싸늘한 손가락질에 베이고 찔려 내 마음은 바싹 말라 비틀어진 국화꽃처럼 형체도 없이 시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미란 참으로 독하고도 미련한 존재인가 봅니다. 내 새끼의 피눈물 앞에서는 그깟 알량한 자존심도 거대한 철옹성의 공포도 전부 부질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제 숨지 마. 언니의 그 흉터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훈장이야. 그날 내 무릎에 엎드려 통곡하던 명희의 그 뜨거운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며 굳은 살 베인 내 가슴을 어루만집니다. 40년 전 화마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 바보 같은 희생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명희와의 재회라는 눈부신 기적의 답장이 되어 내게 되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내 앞머리를 시원하게 흐트려 놓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여 내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흉측한 상처일지 몰라도 내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붉은 훈장이니까요. 나는 이 자랑스러운 훈장을 얼굴에 단 채 오늘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꼬마 아가씨가 활짝 열어준 내 찬란한 두 번째 인생을 향해서 말입니다. 오늘의 이바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